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2019년 3월 2일 LA에서 가진 한국의 시국 강연회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이론적 근거와 함께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성 그리고 좌편향적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 전후 세대들에게 좌편향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실체를 밝혔다. 그럼 제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느냐? 제가 그 무렵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지나친 과장된 얘기를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우리 보수 진영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면은 고전적인 개념으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전부 공유화하고 또 폭력혁명을 주장해야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언제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과장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공산주의 이념이 변천된 과정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 지금은 그런 식의 고전적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사유재산 다 인정하고 생산수단도 많이 사유화되고 폭력혁명은 그런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래도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라 그러지 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3대 세습으로는 공산주의 국가가 원래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세워져서 지금은 주체사상과 성군사상으로 유지되는 공산주의 체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런 고전적인 공산주의 이념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책, 주의 주장에 지지 동조하는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딱 정해진 이를테면은 무슨 이런 짓을 해야 공산주의자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공산주의자라는 개념 정의가 폭넓게 돼 있어요. 이리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번 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런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런 기준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명예훼손이 되려고 그러면은 허위 사실이든 진정한 사실이든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의견의 진술이지 이게 평가지 의견 진술이고 평가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판결만 해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안검사 출신인데 그런 문재인이를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죄가 될 것 같았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했죠. 그런데 그거는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유업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가지고 죄가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느낀 게 야 정말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이렇게 막강하구나. 검찰도 제가 죄가 안 되는 걸 뻔히 알아요. 아는데 고소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법원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무죄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실은 법원도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법원도 대통령 눈치를 얼마나 살피는데요. 나중에 상소해서 무죄를 받든지 말든지 1심에서는 유죄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재수 없으면 그게 진짜로 유죄까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1심 판사가 상당히 이제 소신 있고 강단이 있는 양심이 있는 판사가 걸려서 저는 다행히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애국 진영들이
다 이를테면은 그 애국진영은 뭐 전부 유죄, 이게 지금 종북진영은 전부 무죄,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냥 박근혜 대통령 봐도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뇌물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청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때리는데, 다행히 저는 그 양심적인 판사를 만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체면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그 상소를 할 테고, 지금 항소심에서 이게 만일 유죄가 나면은 제가 상고를 할 테고, 무죄가 나면은 검찰이 상고를 할 테고, 이건 뭐 대법원에서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게 그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많이 좌경화됐다고 그랬더니 뭐 누구를인지 밝혀라 뭐 그러고 이제 별때를 다 썼는데,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제 법원이 사법부가 좌경화됐다고 알게 된 것이 2002년 제가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을 했었습니다. 사법시험 3차 사법시험의 3차 시험이라는 거는 1차, 2차를 통과한 한 1000명쯤 되는 합격자를 상대로 면접을 해가지고 민사, 형사, 국가관을 물어서, 이거는 도저히 판검사 법조인으로 못 쓰겠다 싶은 사람만 한두 명 정도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시험도 아니죠, 사실은. 그걸 제가 거기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하는 박상기 그 당시 연세대 교수, 법대 교수하고 저하고 다른 교수님 한 분하고 셋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그 3명이 이런 그 시험관 3명이 10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형사, 민사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국가관을 묻는데, 국가관이라는 게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애국심이 있나, 국가관이 바르게 돼 있나 이거 보는 건데, 뭐 그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내용이 한반도 내에서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못 맞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첫 번째 수험생이 이대를 졸업하고 2년 만에 2차 시험을 합격해서 3차 시험을 보고 있는 여학생인데, 내가 보기에는 뭐 운동권에는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글쎄요, 우리나라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러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들이고, 그래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말이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지, 실제로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국가시험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를 약 올리려고 그러나 아니면 떨어지려고 결심을 하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그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이제 효순이 위선이 때문에 한참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요새 한참 뭐 효순이 위선이 가지고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아니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연히 나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지네들 멋대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나가면은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 그랬더니, 미군이 철수하는데 북한이 왜 남침합니까?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2차 대전이 벌어져서
미국이 이겨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가 독립국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북한이 남침을 해서 그래서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다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교조 교사들의 1989년부터 2002년이면은 한 14, 15년 이상, 14, 15년 정도 됐죠. 그 전교조의 이 선생들이 맨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여자를 강간이나 하고 무슨 환경이나 오염시키고 이런 무기 팔아먹고 이런 얘기나 하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전교조 선생들이 제일 중점 둬서 하는 것이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반미 사상을 고치는 것이 전교조 선생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은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근데 이 3명 중에서 이 시험관 3명 중에서 2명이 찬성해야 그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뜨리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다른 교수들도 다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떨어뜨린다 하고 내가 딱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수험생이 들어왔는데 얘한테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10명을 차례차례 물어보는데 8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을 떨어뜨리는 시험에 내가 10명 중에서 8명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이제 박상기 학장이 저를 보고 검사장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는요 학교에서 맨날 저런 소리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지가 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때 먹은 것이 다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딸이 이제 이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야 오늘 보니까 이런 답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철폐해야 되고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그렇게 다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을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이제 판사로 임관해 있는지 그거를 내가 조사는 안 해봤죠. 그거는 안 해봤지만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에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또 검사 임용시험에 시험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검찰국장하고 둘이서 이제 검사 이제 그때 한 100명쯤 뽑는데 임용관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니 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이게 좀 생각이 다르겠지. 물론 그 같은 기수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한 기 후배, 한 기 선배겠네요. 그래서 검사 임용시험을 보는데 이게 제가 전에 했던 대로 한반도 내에서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또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해서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지금 사법시험 합격해서 법무연수원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교육을 2년을 받고 그래도 이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1989년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의식화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저 사람들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서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비상한 각오로 다시 이제 재교육을 시켜야죠. 다행스러운 거는 요번 이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근데 이 좌파라는 게 정책이 이 좌파들이 정책이 뭐가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일은 전혀 못해요. 이 정부를 때려부시는 일, 누구를 공격하는 일만 하지 뭐를 건설한다든지 뭐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거는 못해요. 모아먹고 이런 거나 잘하지.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념을 떠나서 이게 지금 전 정권보다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시키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왕 이렇게 나빠지게 된 이유를 또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전교조 얘기를 잠깐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1986년에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민중교육지 사건을 제가 공판 관여를 하게 됐어요. 먼저 민중교육지에 관계된 사람을 구속시킨 사람은 딴 데로 전근을 가서 제가 그걸 맡아서 이제 공판 관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려고 압수물을 전부 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압수된 민중교육이라는 책하고 압수된 노트, 필기, 메모지 이런 것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노트에 재미난 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1986년쯤 되면은 한국에서는 전 대학가가 완전히 빨갛게 돼가지고 저희 공안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 같은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네들이 또 불만을 써놨어요. 무슨 불만이냐? 이렇게 전 대학가가 완전히 좌경화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민중혁명이 성공이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답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대학생들이라는 게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아무리 의식화가 돼도 행동원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민중혁명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민중혁명 성공 사례로 4.19 사례를 들더라고요. 4.19 때를 봐라. 4.19 때는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래서 민중혁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전부 거리로 끌어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거리로 끌어낼 수 있느냐. 대학생들은 지네들끼리 선후배끼리 모여서 의식학습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의식학습을 시켜서 그걸 전파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의식학습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전파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황당한 소리,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 이거 법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고서 그냥 저도 그냥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1989년 되니까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일제히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벌써 전교조에 가입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 대검 공안부에서 공안연구관으로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업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이 담당할 수도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육부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상대인 우리 검찰로 보면은 학원 담당이 그거를 맡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안연구관이라는 게 워낙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공안연구관은 공안기획관의 이제 부하입니다. 그래서 공안기획관이 회의를 하자고 불러서 가봤더니 그 당시 이제 연구관이 6명인데 공안기획관하고 도무지 저 사람들 얘기는 참교육이 뭐며 왜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저 난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딴 사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참교육이라는 거는 일본 교원노조, 일본 교육국 황폐아의 주범이라고 그러는 일본 교원노조에서 쓰는 참 진짜 진교육을 우리말로 바꿔서 참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존의 교육은 가짜 교육이라고 그러고 이걸 참교육이라고 그러느냐. 기존의 교육을 가짜 교육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지금 이 좌익들의 선전이론이기 때문에 꼭 실천이론을 생각하시면서 이 선전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교조 논리를 선전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기존의 교육은 가짜 교육이냐? 지금 학생들 대부분은 민중계급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될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민중계급이, 도로 민중계급이 된다. 그러면은 민중계급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한테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건 이거는 가짜 교육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취지는 그거예요. 이를테면은 옛날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버스 안내양 다 아시죠? 버스 안내양들한테 삥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자본가를 위한 교육이지 버스 안내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버스 안내양한테는 필요 없는 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진짜로 뭐 그런 식으로 다 노동자들 제 편을 대로 하도록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그 기존의 교육은 가짜 교육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교육이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교육. 그러면 그 민중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 다시 말해서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이 실천 이론이기 때문에 참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개 여러 그 학부모들이 참교육이라 그러면은 워낙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부패에 이제 돼가지고 무슨 뭐 촌지 안 받는 교육, 무슨 뭐 체벌 안 가는 교육, 또 입시 위주가 아닌 인성교육, 뭐 이런 거를 참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그 참교육이 아니에요. 참교육이 진짜 참교육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왜 저 사람들이 노동잡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그 노동잡을 만드는 거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쟤네들 그 노트에 있는 걸 보고서 기억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 저는 전혀 뜻밖의 그 다른 연구관들하고 공안기획관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나? 보면은 고검사는 항상 좀 과격해. 그러면서 내 의견을 검찰의 의견으로 할지 말지를 투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표결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표결이 있느냐. 그리고 공안검사면 똑같은 공안검사냐. 나는 지금 10년째 공안을 하고 있고 당신네들은 엊그저께 공안부 그 배정받아가지고 공안검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표결이 말이 되느냐. 싫으면 관둬라. 뭐 내 나라만 망하냐. 네 나라도 망하지. 그러고서 내가 방으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공안기획관이 좀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막 노발대발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이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법인데 도대체 공안기관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즉시 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학원 담당이니까 학원 담당이 가야 되지만 학원 담당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고검사 말이 믿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아는 것 같으니까 고검사가 한번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뭐 상사가 가라는데 안 갈 방법이 있습니까? 갔죠. 그 가면서 제가 결심하기를 아니 공안검사들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외부 기관 나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괜히 가서 바보 소리 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갔어요. 그 당시 청와대 이제 정무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각 부처에서 국장급들이 쭉 다 모였고 한 20여 명이 모였고 그 당시 이제 정무비서관이 윤여준 비서관입니다. 나중에 장관도 한 분 아시죠? 윤여준 비서관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는데 아니 뭐 옆에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왼쪽에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뭐 교육부, 경찰, 안기부 뭐 쭉 이제 뭐 노동부 뭐 쭉 해가지고 각 부처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 질문은 똑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참교육이 뭐고 왜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잡을 만들겠다고 그러느냐. 질문 두 가지죠. 쭉 얘기하는데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명이 쭉 돌아갔는데
마지막으로 대검에서 오신 고검사님 좀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는데 저까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회의가 끝나버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할 수 없다. 송문선생 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윤여준 비서관이 아유 고검사님 그것 좀 어떻게 좀 글로 좀 써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 당시 공안연구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인데 하여튼 그래도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그날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밤새워가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이런 걸 썼어요.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 보내주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이제 예쁘게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다 이제 배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대검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하는데, 확대 간부 회의 하는 날은 연구관들이 하나 스스로 토픽을 정해가지고 그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검사장들 눈길을 틔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미 그 당시에 막 그 전교조 문제 가지고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나는 이미 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다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마침 내 차례가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 검찰총장이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신 김기춘 실장님이 검찰총장이었어요. 이분이 또 얼마나 정확한 분입니까? 고검사 그 당장에 가서 언론사 배포해. 뭐 검찰청 안에 그 기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미 준비된 거니까 복사만 해가지고 쫙 다 돌렸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정원식 장관인데, 정원식 장관이 6월 30일까지 전원 탈퇴해라. 탈퇴하지 않으면은 전원 해직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틀 전까지 탈퇴한 사람이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언론에 그 양면을 꽉 채워서 내가 쓴 그대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이게 전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에 93%가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1490명만 남아가지고 1490명만 해직시키고 전교조 문제가 일단 이제 잠잠해졌죠. 2만 명은 해직시킬 수가 없어요. 2만 명은 어떻게 해직시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겪고 나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은 모르고 대검 공안부에서 이게 배포한 자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알아가지고 그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이건계 검사장인데, 이건계 검사장 앞으로 고맙다고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건계 검사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건 고검사 간 거니까 우리 반씩 나눠 갖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촛불 때문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자가 자기 일을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몸이 속에서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흔들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여유가 있는 분은 그러면 뭐 헌금을 해주신다든지, 뭐 글을 잘 쓰시는 분은 글을 쓰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은 뭐 그 연설을 하신다든지, 그래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서는 왜 연설을 그렇게밖에 못 썼냐. 글 쓰는 게 그게 뭐냐. 그리고 태극기를 왜 성종이랑 같이 흔드느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11월 17일 날 제가 집회에서 제가 이제 그런 하소연을 호소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태극기 집회를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나중에 거기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또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 태극기 집회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연설을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전제를 달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우리가 주도를 했고 내가 태극기 집회에 애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먼저 안 하면은 이게 무슨
반문 연대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비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믿고 있고 또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애정이 많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태극기 집회에 합류를 해달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속아서 이를테면은 탄핵에 찬성했더라도 이제라도 반성하고 오면은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받아주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민 각자들이 그렇게 단합해서 저항을 하면은 이미 지금 문재인 정권이 힘이 다 빠졌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저게 레임덕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김경수 사건 아시죠? 드루킹.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170몇 페이지가 된답니다. 그게. 그 판결문을 보면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드루킹하고 김경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뭐 문서로 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내용이 뭐냐면은 김경수는 드루킹이 김동원이가 한 20대 그룹 정도 되는 재벌 기업을 서너 개 정도를 뺏어 갖는 거를 소수주주운동 이런 또 이렇게 용혼란 전술을 써가지고 기업 네이버하고 대림산업이 예를 들었어요. 이런 거를 기업을 뺏는 거를 김경수가 이를테면 국세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 방해를 안 하도록 도와주고, 또 드루킹은 김경수한테 뭘 해주냐면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리를 해주고 이런 약속을 하고선 그게 한 겁니다.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리해주면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김경수한테 좋습니까? 문재인한테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동원이가 드루킹이 지금 대림산업하고 네이버하고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김경수가 도와줘서 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는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김경수하고 문재인하고 연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과 김동원과 그러니까 드루킹과의 관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김경수는 문재인과 드루킹과의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을 한 거예요. 대통령을 본인이라고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문재인과 드루킹과의 그 계약이 되도록 쥐가 중간에 제 이름으로 나서준 것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범이 문재인이고 김경수는 종범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만 유죄로 확정되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 측에서는 지금 현 정부도 그거를 알죠.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을 어떻게든지 뒤집겠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2심의 재판장은 믿는 호남 사람으로 대단하고 주심을 갖다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정권이 막가기로고서 나오면은 이게 지금 2심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저 판결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